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비판하며 안보론을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작된 방산비리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600억 원대 레이더 사업이 좌초한 이유가 공문서 위조 등 각종 비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2012년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건에 특정 정치 성향의 인물을 뽑겠다는 문장은 손글씨로 작성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관진 장관의 결재까지 받은 공식 문건인데 검찰은 향후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서 내부 전산망에도 관련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 단합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출국 전 친이계 의원들을 만나서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보수 야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가 연매출 600억 원대 다스의 핵심 납품업체를 100여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스가 적극 개입했고 인수 뒤에는 수십억 원의 특혜성 자금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오늘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귀순했습니다. 이 병사는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방부는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7.3의 강진으로 최소 300여 명이 숨지고 4천 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매몰 지역이 많아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지원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 씨가 협회 법인카드로 유흥비 1억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씨는 전 수석이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데 항의하는 집회에 협회 직원들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교인 10만 명의 명성교회가 어제 저녁 아들 김하나 목사에 대한 담임 목사직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대형 교회 세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출국하면서 적폐 수사가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국민 단합을 거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우리 편을 뽑아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내세운 것은 국민 단합이지만 이른바 우리 편을 향한 호소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보의 기초가 되는 방위 산업에 대한 비리, 이명박 정부 시절 방산 비리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MB정부 시절에 시작된 600억 원대 레이더 사업이 각종 비리로 인해서 7년 동안 표류하다가 올 초가 돼서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은 공문서 위조 등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지금도 수명이 다해가는 낡은 레이더를 쓰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의 레이더 사업 실무위원회 보고서입니다. 공항 주변 항공기를 식별해 이착륙을 돕는 공항감시 레이더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00억 원대 사업의 획득 방안이 변경됐는데 선행 조치가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0년 자체 연구개발하기로 돼 있던 사업을 2012년 방산업체에서 사들이는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이유는 실무자들이 167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보고였습니다. 보고서뿐 아니라 엉뚱한 레이더로 시험평가를 한 뒤 서류를 조작해서 합격시키기도 했습니다. 방사청은 2015년 자체 감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와 부정평가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로 레이더 사업이 좌초되기까지 했는데 방사청은 실무자에게 경고만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다 올 3월에 원점에서 사업이 다시 시작됐고 지난 8월에야 사업의 첫 단계인 선행연구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건의를 묵살하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의 파행을 장기화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했던 실무자는 경고만 받고 전역했는데 이후 방사청에서 자문료를 받는 사업분석 전문위원으로 재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지난주 방사청에 레이더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조만간 실무진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이처럼 방사청은 2년 전에 자체 감사를 통해서 공문서 위조와 부정평가 등 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령과 소령을 각각 한 명씩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불법 행위도 징계 내용도 이번에 저희 취재진이 취재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윗선의 개입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2015년 방사청의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만들어진 내부보고 문건입니다.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바꾸는데 선행 연구가 없다는 의견이 달려 있는데 노델의 당시 방사청장의 비공식 지시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600억대 사업에 비공식 지시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문제가 된 허위 보고를 했던 실무자들은 자체 조사에서도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실무자들이 거론한 윗선은 물론 불법을 저지른 배경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정평가 과정에 사용한 엉뚱한 레이더가 논란이 됐을 때도 규정을 보완하라면서 경고장만 발부하고 끝냈습니다. 때문에 윗선의 개입 의혹으로 번지는 걸 우려한 게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됩니다. 2010년 600억 수준이었던 사업 예산은 2015년 67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새로 시작된 사업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군 항공기들은 낡은 레이더의 신호를 받고 이착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난 주말에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군 사이버 사령부 인원을 늘릴 때 특정 성향 인물을 뽑으라는 지시는 종이 문건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내부 전산망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지시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이어질 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심수미 기자, 2012년 사이버 사령부 증원과 관련한 국방부 내부 문건의 일부 내용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는 것,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12년 김관진 전 장관이 직접 결재를 하고 또 청와대에까지 보고가 된 문건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군무원을 증원할 때 통상 3급이었던 이 신원조회 기준을 1급으로 높여서 좀 더 까다롭게 뽑겠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로 작성된 문건 중간중간에 특정 문단이 통으로 손글씨로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면접 과정에서 연좌제를 도입하겠다, 또 연고지를 탐문하겠다처럼 정치적으로 특정 성향의 인물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검찰은 당시 국방부가 향후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서 내부 전산망에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 편을 뽑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도 국방부 문건의 손글씨 작성자들처럼 이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이게 조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분명 조사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 전에 밟아 나가야 할 단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이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이미 사이버사 증원 군무원 선발 이후에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군무원들이 하게 될 댓글 활동의 정치 관여 성격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인데요. 검찰은 오늘 김관진 전 장관 그리고 인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마치고 지금은 두 사람 다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상태인데요. 검찰은 퇴직한 군인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다량의 물증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조만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댓글 활동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예,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바레인으로 출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단합을 강조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편을 뽑아서 댓글 부대로 쓰라 했다는 증언이 나온 마당이어서 이 국민 단합이란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출국 전에는 친이계 의원들에게 보수 야당의 통합을 강조한 것이 알려지면서 그것이 본심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현지 강연을 앞두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우리나라 성장의 비결로 꼽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국민 단합을 강조한 건 어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국민 분열과 연결시킨 주장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적폐청산이 국익에 반한다는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9월 추석 인사 땐 국민 단합이 필요하다며 적폐청산 움직임을 퇴행적 시도로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일엔 친이계 의원들을 자택에서 만나 야권 분열로 여권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보수 야권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익을 강조했습니다. 적폐청산 흐름에 맞서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국익, 또 경제, 안보 등을 내세웠던 것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돼 왔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을 맞습니다. 연일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취임 2개월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보 위기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이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과도 논리 구조가 비슷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렵다면서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경제를 언급했지만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기자들의 질문을 차단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 하지 마세요. 그 상식 안 맞아요.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위 음해성 지적에 대해서는 저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이른바 안보 프레임은 적절한가? 국정원과 군이 정치 공작에 나서면서 정작 중요한 안보를 놓치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말을 빌리면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단적인 예가 국정원과 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느라 돈과 인력을 낭비하는 사이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것에 대해선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은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비로 70억 원의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2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는 심리전단 요원 35명을 증원했습니다. 김관진 장관 때는 군 사이버 사령부가 국방부 직속으로 승격되며 집중관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사이버사의 인력이 증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과 국방부가 정치 공작을 했던 특정 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사이 정작 안보에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 김정일 사망입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북한이 이렇게 공식 발표할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지 51시간이 지나는 동안 무방비였던 겁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조차 정보 수집 능력이 인터넷 검색 수준이라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군이 정치 공작에 집중하는 동안 안보 기능이 무너졌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 이제와 안보를 걱정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묻어있는 안보 위기 프레임 등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난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모두 정치보복 수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어 그대로 특정 정치인과 정치 세력에 대한 보복이 목표인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일 겁니다. 예. 보통 수사할 만큼의 마땅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복 대상과 그 주변을 겨냥한 이른바 저인망식 수사로 범죄 혐의를 찾아내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 보통 정치인의 친인척과 측근, 가까운 기업 등의 돈 흐름을 추적해서 새로운 혐의를 찾아내는 식인데요. 처벌하기 위한 인물을 정해놓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표적 수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군과 국정원의 댓글 공작, 예. 국정원의 댓글 수사 방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 문성근 김미아 씨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크게 나눠서 4갈래의 이 수사 모두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이 됐었고 당시에도 검찰 수사 의뢰가 됐었던 부분들입니다. 예. 하지만 윗선의 압력으로 축소 수사가 됐거나 아예 수사가 진행조차 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예. 자, 정치 보복 수사라면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수사를 지휘하는 형국, 다시 말하면 흔히 얘기하는 하명 수사 이런 것인데 이게 하명 수사냐 아니냐를 가름할 수 있습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이 검찰 장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권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몰랐을 정도로 검찰의 하명 수사를 할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도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예. 물론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캐비닛 문건 등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수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하명은 보통 법무부나 대검을 통한 방식인데 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이 현 정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 보고를 사후적으로 일부 받아보기만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 하명 수사나 수사 지휘는 확인되지 않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안보 위기 문제는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나오는 그런 프레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좀 이게 좀 위기다 싶으면 늘 안보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적폐청산 수사가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는 근거는 어떤 것으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주장을 봤을 때 국가안보기관인 군과 국정원을 수사를 하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 이 논리에 따르면은 군과 국정원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해도 수사를 해선 안 된다는 뜻인데요. 예. 또 지금 수사를 되돌아 보면은 국가안보기관이 안보수호라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정치 개입, 직권남용을 한 데 대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보 정보기관이 정치 관여 행위는 단죄하지 않는다면은 또다시 반복이 될 테고 그것이야말로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 신뢰는 아까 리포트 통해서도 잠깐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얘기 중에 또 하나는 국가안보기관을 무차별 불공정하게 대한다.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검찰 수사가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수사 의뢰를 받아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긴 한데요. 이 수사 의뢰는 기초적인 자체조사 결과만을 보낸 겁니다. 예. 검찰이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국정원이 자료 제출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는 걸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압수수색 필요성도 제기가 됐지만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보도로 다스의 중국 법인 4곳의 대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시영 씨는 올해부터 다스의 회계 책임자이기도 하죠. 자, 여기에 더해서 이시영 씨가 연 매출 600억 원대 다스의 핵심 납품업체를 사실상 공짜, 그러니까 단돈 100여만 원에 사들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가 인수 과정에 적극 개입했고 인수 후에는 수십억 원의 특혜성 자금도 빌려주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는 지난 2015년 자산 규모 11억 원의 SM을 설립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유통을 주로 하는 회사로 다스와 흡사합니다. 사내 이사인 시영 씨는 이 회사 지분의 75%를 갖고 있습니다. SM은 지난해 하반기 다스의 핵심 납품업체인 다온을 인수했습니다. 연 평균 매출액이 약 600억 원 규모로 해마다 10여억 원씩 영업이익을 내던 알짜 기업이었습니다. 다온의 자산 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36배나 덩치가 큰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매각 과정에 깊이 개입했던 A씨는 JTBC 취재진에 주 거래처인 다스의 인수를 의뢰했고 다스가 SM으로 정해서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다스가 전체 매각 과정을 관리해왔고 SM도 다스가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또 경영 악화로 생긴 200억 원대 부채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100여만 원의 회사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건실하던 다온의 경영 지표는 실제로 지난해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영업이익 34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SM의 신용평가 정보를 확인해보니 자산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나 투자 자산에서도 기업을 인수한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공짜로 기업을 인수했다는 A씨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 같은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시장에선 내 이 회사를 현대기아차의 2차 벤더로서 지위를 팔겠다. 이게 얼마겠냐고요. 이거 수백억에 달하는 거죠. JTBC는 입장을 묻기 위해 SM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 전 다스 부사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그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이렇게 이시형 씨가 납품업체를 인수한 뒤에 다스가 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스의 지분이 전혀 없는 이시영 씨 회사에 왜 다스가 이런 큰 돈을 빌려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임 등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시영 다스 전무가 SM이란 회사를 통해 인수한 다온의 재무제표입니다. 지난해 장기 차입금 중 은행권이 아닌 곳 두 곳이 눈에 띕니다. 다스가 34억 원, 다스의 또 다른 핵심 납품업체인 금강이 16억 원을 빌려줍니다. 금리는 각각 2.0%, 2.9%로 3에서 5%대인 은행권의 대여 금리보다도 낮습니다. 다스의 지분이 전혀 없는 시영 씨의 회사에 특혜성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스 입장에서 보면 빌려오는 돈보다 더 싸게 빌려준 게 되는데요. 그 자체로 손해가 되는 거고 그러한 결정을 한 사람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시영 씨가 회사를 인수한 뒤 다스가 이 회사의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스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최근 금강에서 SM 쪽으로 하청 물량이 상당히 옮겨갔다고 말했습니다. 전형적으로 국내 재벌들이 특정 기업을 키울 때 사용하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좋은 조건으로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시영 씨는 지난해부터 다스 중국 법인 4곳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내 회계 책임자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예, 이번 인수 과정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시영 씨가 인수했다는 다온이라는 회사,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온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 시트 레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시트를 바닥에 고정해주는 어느 차에서나 볼 수 있는 부품인데요. 예. 다온이 다스의 부품을 공급하고 다스는 자동차 시트를 만들어서 현대차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다스를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 다온을 2차 협력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온은 2003년만 해도 매출 140억 원대, 영업이익 2억 원이 안 되는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10년 만에 매출은 600억 원대, 영업이익은 꾸준히 14억 원대를 기록합니다. 다스가 급성장하면서 다온도 따라서 성장한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왜 작년에 이렇게 급락한 걸로 나왔습니까?
네, 다운의 연도별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4년 연속 1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던 건실한 회사가 지난해 갑자기 34억 원의 적자를 냅니다. 적자 규모가 3년치 영업이익과 맞먹습니다. 예. 그리고 마침 대규모 적자가 난 그 해 이시영 씨가 대주주로 있는 SM이라는 작은 회사에 100여만 원에 팔린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다운의 자산 규모는 SM의 36배에 달합니다. 예. 자, 당장 이 작은 회사가 어디서 인수자금을 마련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취재 결과 이 회사를 이시영 씨는 단돈 100여만 원에 사들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0여만 원의 매매가가 적정한지 저희는 지난해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비슷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찾아봤습니다. 예. 한국GM의 2차 협력회사인 A업체입니다. 지난해 매출 110억 원, 영업이익 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회사가 80억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매출 600억 원인 다운을 한두 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100만 원에 매각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예. 앞서 매각에 관계했던 관여자는 당시 회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200억 원이 넘는 금융권 부채를 SM이 모두 떠안는 조건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모종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운이 보유한 자산이 400억 원이어서 SM이 인수한 뒤에 부채를 갚고도 수십억 원을 버는 셈이 됩니다. 예.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떨어진 회사를 싸게 샀다. 뭐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매각 과정은 다스가 주도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기업 인수가 이루어진 것인가? 취재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이런 인수 방식이 과거 대기업들이 2세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작은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가 큰 회사들을 인수하도록 뒤에서 돕는 겁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다운이 지난해 인수 직전 큰 적자를 본 것도 매각 가격을 낮춰서 특정인에게 알짜 기업을 싸게 넘기려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오는 의혹이죠. 예. 이상입니까? 네. 이한길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서 오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상납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을 포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 3명이 모두 상납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시절에 국정원 상납금이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로 늘어난 배경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검찰에 나온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특활비 상납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2월 국정원장직을 마치면서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맡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뇌물 상납 방식과 과정뿐만 아니라 청와대로 넘어간 자금의 행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이 초기에 특활비 상납 방식 등을 기획했다면 이 전 원장은 이를 확대해 정착시킨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매달 5천만 원대였던 국정원 상납금은 이병기 전 원장 재임 이후 1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용처 등을 캐묻기 위해 소환 일정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 지난 3월 10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서모 회장 정광용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당시 탄핵 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으로 현장에서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 씨 등이 주도한 탄핵 당일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이 부당 노동 행위 등의 이유로 사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70일 넘게 파업 중인 노조는 이제 현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늘로 이사회를 열어 5명 이사의 찬성으로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하고 부당 노동 행위를 자행했다는 이유 등입니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사장은 취임 9개월 만에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C 역사상 사장이 해임되는 건 김재철 전 사장이 이어 두 번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MBC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김장겸 사장의 해임이 빨리 마무리돼야. 야당 추천 중 유일하게 참석한 김강동 이사는 객관적 내용이 없는 주관적 해고라고 비판하며 기권하고 퇴장했습니다. MBC 지분의 70%를 보유한 박문진은 이사회가 끝난 뒤 30%의 지분을 가진 정수장학회와 주총을 열고 김 사장의 해임을 확정했습니다. 71일째 파업을 이어가던 언론노조 MBC 본부는 김 사장의 해임이 MBC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며 파업 중단과 함께 새로운 MBC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행한 방송장악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구성원들 스스로가 성찰하고 철저히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뢰받는 방송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해임 직후 권력으로부터 MBC를 지켜내지 못해서 송구하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이 오늘 백정문 MBC 부사장이 최승호 전 PD 등을 근거 없이 해고했다고 밝힌 내용 등이 포함된 녹취록에 대해 서부지검에 수사 제기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정권에선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JTBC 한정훈입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오늘 오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넘어왔습니다. 이 병사는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발견 당시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예,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넘어온 건 오늘 오후 3시 31분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JSA 북측 북한군 초소에서 우리 측 자유의 집 방향으로 북한군 한 명이 넘어와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사는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팔꿈치와 어깨 등의 총상을 입은 채 군사분계선 이남 50m 지점인 자유의 집 왼편에 쓰러져 있는 채 발견됐습니다. 우리 군 병사가 포복으로 접근해 3시 56분쯤 해당 병사의 신병을 확보했고 오후 4시 20분쯤 유엔사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예, 그 병사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계급이라든가 전혀 지금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군복을 입은 남성이라는 외에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합참은 일단 치료에 전념한 후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넘어온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 그러면 총격을 당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합참은 이 부분도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총소리가 들린 후 수분 후 병사가 발견됐다는 설명에 비춰볼 때 JSA 인근에서 총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원으로 갔다고 했는데. 예, 지금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합참에서는 급소는 안 맞았다고 하지만 여러 발을 맞아서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참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우리 측에도 총성이 들려 감시 태세가 강화되긴 했지만 아군과 교전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면서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 강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병사가 JSA로 넘어온 건 이번까지 포함해 총 3차례입니다. 1998년 2월에 우리 군의 중위와 대위 사위 계급인 북한군 경비부대 소속 상위가 넘어왔고 2007년 9월에도 병사 1명이 넘어왔습니다. 예, 국방부에서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밤 이란과 이라크 접경 지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340명이 숨지고 4,0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지금까지 집계가 됐는데 아직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건물이 흔들리자 놀란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마트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거리는 지진을 피해 밖으로 나온 이들로 가득합니다. 진동이 멈춘 뒤 건물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9시 18분쯤 이라크 이란 접경 지역에서 규모 7.3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이라크 하라부자에서 31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진원은 23km로 비교적 얕아 흔들림이 컸습니다.
강진 이후 여진이 10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영국 BBC 기자는 1분가량 진동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날이 밝자 참혹한 현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병원들도 심하게 파손돼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만 이재민이 7만 명에 달합니다. 이번 지진은 사우디, 터키, 이스라엘, 시리아 등 중동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 감지됐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카에서도 현지 시간 오후 8시 반쯤 규모 6.5 지진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JTBC 연재환입니다. 네, 이번 지진은 강도가 세서 생방송마저 중단될 정도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대에 속해 지진이 잦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집들이 진흙과 벽돌로 지어져서 속수무책이고 희생자들도 그 때문에 대부분 집 안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이라크 TV 생방송 중 출연자가 있는 곳에 화면이 흔들립니다. 급기야 방송을 중단하고 피신합니다. 건물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사상자가 집중된 이란 서부 케르만샤주입니다. 산악 지역으로 대다수 집이 진흙과 벽돌로 지어져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소 8개 마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신은 많은 주민들이 집안에 있다 희생됐다고 전했습니다. 균열이 심한 건물들은 추가 붕괴 위험에 처했습니다. 산사태 때문에 구호팀의 접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 등은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아라비아판이 유라시아판을 1년에 2-3cm씩 북쪽으로 밀면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입니다. 지난 2003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시인 이란 밤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해 학생 1만여 명을 포함해 약 4만 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에서 지진이 발생한 쿠르드 자치지역은 지난 3년간 IS 소탕 작전을 폈지만 독립투표를 했다가 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포기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겹치면서 비운을 맞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해 논란을 빚고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이 이번엔 임금 체불 의혹을 숨기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용부가 조사를 확대하려 하자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준우 기자입니다. 짧은 바지와 배꼽티를 입은 댄스팀이 무대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성심병원을 운영하는 일송재단의 장기자랑 행사에 동원된 간호사들입니다. 성심병원 일부 간호사들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정치 후원금을 강요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늘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도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하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앞서 조사 중이던 성심병원 임금체불 의혹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단 측이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JTBC가 입수한 성심병원 직원의 10월 급여 명세서에 따르면 전월 급여 항목에 수백만 원이 입금돼 있습니다. 병원 측이 별다른 설명 없이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최저임금 부족분을 일괄 지급한 겁니다.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체불임금만 지급함으로써 임금 체계가 법에 미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병원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동의서 서명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동의 서명에 강제성은 없었고 직원 70% 정도만 동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감시탑 지하 공간에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시신을 안매장하고 콘크리트로 막았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희생자 안매장 발굴 작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는 모두 4개의 감시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각 감시탑마다 지하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중 동북쪽 모퉁이 감시탑 지하에 시신이 안매장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성인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에 시신을 묻고 콘크리트로 덮었다는 겁니다. 한 전직 교도관이 상관에게서 들었다는 말로 아직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된 감시탑은 현재 진행 중인 발굴 작업 현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에서 행방불명자 유해를 찾고 있는 5.18 기념재단은 새로운 제보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교도소 부근에 시신이 안매장됐다는 진술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실제 8구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내부 시설에 시신을 묻었다는 증언은 지난 37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매장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요. 모두 다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재단은 법무부의 교도소 설계 도면 확보를 요청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걸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동상 기증식에서 찬반 단체가 충돌했습니다. 백일형 기자입니다. 욕설이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서로 몸으로 밀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동상 기증식에서 찬반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경찰이 저지선을 만들어봤지만 물리적 충돌을 막진 못했습니다. 대통령 기념관에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건 세계적인 상식입니다. 박정희는 청산이 대상이 될지언정 결코 기념이 대상은 될 수 없다. 이날 동상 제막식은 열리지 않고 기증증서 전달식만 진행됐습니다. 제작비 5억 원이 투입된 높이 4.2m, 무게 3톤의 청동 동상은 이미 제작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상 기증한 분은 내 이름을 다시 말아놨죠. 16억이에요. 하지만 서울시 소유인 기념관 부지에 조형물을 세우려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물 없이 증서만 기증한 겁니다. 동상 건립 추진 모임 측은 앞서 세종대로와 테헤란로 무역회관, 용산 전쟁기념관 등도 동상 건립 후보지로 검토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재단 측은 서울시 심의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찬반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백일원입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 정무수석을 소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건 아직 소환도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다만 전병헌 정무수석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수사가 옥죄어자 이것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수사 당시에 논두렁식의 보도를 연상케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본인을 망신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 비유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취재한 내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의 비서관 출신 윤모 씨가 전 수석이 회장이던 게임 산업 관련 e스포츠 협회의 법인카드로 유흥비 1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협회 간부들을 전 수석의 공천 탈락 항의 집회에 동원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아무런 직책도 없던 윤 씨가 이런 일을 저지른 배경에는 전 수석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서관 출신 윤모 씨가 e스포츠협회 법인카드로 1억 원을 사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 돈은 대부분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된 걸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윤 씨가 e스포츠협회에서 직책도 없이 거액을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씨가 법인카드 사용 외에 협회 운영과 후원금 사용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e스포츠협회 회장이던 전 수석이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또 전 수석이 지난해 3월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자 협회 사무총장 조모 씨와 사업국장 박모 씨 등 직원들을 항의 집회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수석이 윤 씨를 통해 협회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전 수석은 일부 보좌진의 일탈로 선을 그으며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지난주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사드 갈등 이후에 양국 관계 새 출발을 한 목소리로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중국 리커창 총리와 만나서 사드 보복 조치 해제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이성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 리커창 총리와 만나 양국 간 경제 분야 교류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 국가서열 2위인 리 총리는 경제 분야를 관장하는 인물로 사드 보복 조치 관련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다만 당국 차원에서 보복 조치를 한 적이 없다는 게 중국 측의 공식 입장이라 이번 회담에선 구체적인 해법을 언급하지 않고 양국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식으로 합의가 진행됐습니다. 방향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양국 간의 발전 방향,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회동은 지난 1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이은 후속 회담 성격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사드 문제를 봉인한 뒤 모든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 잇따라 연쇄회담을 가진 데 이어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까지 끝나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본격적으로 풀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닐라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동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 3척이 투입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어제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주부터 동중국해에서 해군과 공군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맞불 작전의 성격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인 레이건호와 루즈벨트호 그리고 니미츠호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각 항공모함에는 항공기 80여 대가 탑재돼 있고 이지스 구축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이 항모 강습단을 호위합니다. 우리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류성룡함 등 함정 7척도 참여했습니다. 미 항모 3척이 동시에 훈련을 한 것은 2007년 괌 훈련 이후 10년 만이고 우리 해군이 항모 3척과 훈련한 것도 처음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무력 시위로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한 이후 실시된 첫 번째 대규모 연합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해상 우리나라 작전구역에서 내일까지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난주부터 동중국해에서 해군과 공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인 진안함과 빈저우함, 그리고 중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 등이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치와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훈련이 동해상에서 훈련 중인 미 항공모함들을 겨냥한 실전 훈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오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홍준표, 안철수 대표에 이어서 지난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나란히 야당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유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서 강철 같은 의지로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면서 한국당, 국민의당과의 대화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통합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산에 밀집해 있는 산동네 주택에서는 지형 때문에 아랫집 옥상을 윗집 주차장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시설을 강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3층짜리 주택 중간쯤 택시가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71살 박모 씨가 옥상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난간을 뚫고 아래층 마당으로 떨어진 겁니다. 부산의 산중턱을 이어주는 삼복도로 주택 특성상 아랫집 옥상을 주차 공간으로 쓰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차에 가스 그 실리가 있잖아. 불나가 난리가 났겠지. 그 아저씨 천의 운명이지. 부산 서구의 또 다른 옥상 주차장입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철골을 겨우 지탱하도록 벽돌이 얼기설기 들어가 있고 그 옆으론 도시가스 배관이 고정돼 있습니다. 큰 충격이 있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탄 아닙니까, 폭탄. 오늘 폭탄 매설을 한 겁니다, 지금. 2년 전 옆 동네 목욕탕 옥상 주차장에서도 택시가 10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규정이 애매하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옥상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은 한 적은 없습니다. 지자체들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옥상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전용 식당, 현장 식당은 큰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운영권을 놓고 비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운영권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LH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건설업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 마련된 간이식당인 한바입니다.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몇 끼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일단 기분이 없으니까 또 밥을 그만 먹고 또 일 작업을 해서 가야 되니까. 목 좋은 식당을 독점 운영하는 셈입니다. 운영권 입찰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바 브로커 51살 한모 씨는 LH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 15곳에서 한바 운영권을 땄습니다. 비결은 뇌물이었습니다. 한바 운영을 희망하는 35명으로부터 40억 원을 받아 이 중 15억 원가량을 LH와 건설사 간부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뿌렸습니다. 부산에선 2010년에도 한바 브로커 유상봉 게이트로 시 고위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도 검은 돈의 유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전세대를 했을 때 20개월 공사하면 8, 9억이 남는답니다. 리베이트로 3, 4억 주더라도 충분히 나머지 돈이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경찰은 한 씨와 LH 남모 부장을 구속하고 LH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내부 감시가 소홀한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일선 학교의 급식 식자재 유통을 사실상 독점한 농수산유통공사가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생 점검도 거의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납품업체를 걸러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매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농수산유통공사 AT는 2010년부터 학교급식업체의 투명한 입찰을 명분으로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EAT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의 88%가 EAT 시스템으로 급식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유통공사가 올해 현장 점검에 나선 업체는 등록업체 8,400여 개 가운데 4%에 그쳤는데 그나마 절반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는 소독증명서 등 서류로 점검을 마쳤는데 위생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농수산유통공사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아 매년 50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 수입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농수산유통공사 측은 문제가 발생한 업체라도 이름만 바꾸거나 여러 개의 유령업체를 차려 다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농수산유통공사의 자체 조사에서만 부정입찰이나 대리납품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올해 151개, 지난해 103개 등에 이릅니다. 농수산유통공사 측은 현장 점검 인력이 50여 명 정도에 불과해 전부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곧 있으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시기입니다. 국내 요인을 아무리 막아봐도 중국발 오염물질의 속수무책이죠. 경기도와 기상청이 인공적으로 비를 뿌려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공하면 서해상에 인공 강우 커튼을 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구름 속을 지나는 비행기 날개 아래쪽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인공 눈을 내리는 실험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확인한 기상청이 이번에는 경기도와 손을 잡았습니다. 인공 비를 뿌려 미세먼지를 줄여보는 실험에 나선 겁니다. 구름 속에 물을 빨아들이는 염화칼슘을 뿜어주면 작은 물방울이 뭉치며 무거워져 인공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내기도 하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걸 막는 커튼 효과도 낸다는 겁니다. 실제 2010년 경기도 일대에서 2mm 이상 인공비를 뿌리는 실험을 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실험 효과가 입증되면 중국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정부 차원의 인공강우 시험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해상에 인공비를 내리게 해 중국 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나 황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수 커튼을 만드는 겁니다. 인공강우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막바지 단풍 구경 다녀온 분들 계시죠? 전국의 산마다 등산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입장료가 사라진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일부 사찰들이 등산로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등산객들 불만이 많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계룡산입니다. 방문객이 지난 한 해 4,400만 명, 올해는 9월까지 3,300만 명이 넘는 명소지만 주차장 입구부터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차량 크기에 따라 2,000원에서 8,000원까지 주차 요금을 내야 하는데 카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카드 돼요? 카드는 안 돼요. 카드 왜 안 돼요? 원래 여긴 안 돼요. 차를 세우고 등산로로 걸어가자 또 다른 매표소가 나타납니다. 성인 한 명당 입장 요금은 3,000원. 이번에도 현금만 받습니다. 성인 4명이 차 한 대를 가져올 경우 현금으로만 15,000원을 내야 비로소 단풍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단체로 온 산악 동호회원과 매표소 사이에는 작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조금만 살았어요? 많이 섞고 살아.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는 지난 2007년 폐지됐습니다. 매표소를 만들고 10년째 등산객들의 돈을 받는 건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들입니다. 단풍을 구경하러 온 시민들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반갑지 않습니다. 카드나 스마트폰 결제가 익숙한 나들이객들에게는 현금만 받는 것도 불편한 부분입니다. 현금이 없어가지고 저 밑에 가가지고 주차장이 좀 멀었는데 직접 내려가서 돈을 좀 거슬러 와서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끼 식사값을 받아가더라고요. 사찰 측은 사찰 안에 있는 문화재들을 일반에 공개하기 때문에 관람료 차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화재가 훼손이 됐을 때 보수 수리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실제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단체가 자신들이 정한 관람료를 입장객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찰은 사찰 개인 땅에 등산객들이 무단으로 침범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산만 둘러보고 싶은 등산객들은 매표소를 사찰 앞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찰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원래 계룡산 갈 생각이었는데 값싸 오게 됐네요. 돈을 내지 않고 이 산을 둘러보려면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인기 코스 입구에서 차로 40여 분을 더 가야 하고 산세도 험한 편입니다. 보지도 않는 문화재 때문에 입장료를 낸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불합리한 게 있어서 차라리 좀 카드라도 돼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처럼 국립공원 안에 있으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전국에 63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은 28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놓고 대한불교 조계종과 협의 중인 문화재청은 이달 안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계종은 JTBC에 보낸 서면에서 문화재 관리와 보수 비용을 소유자인 사찰이 부담하기 때문에 관람료는 필요하다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카드 결제기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과 자연만 즐기겠다는 등산객들의 입장과 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사찰 측의 입장은 10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사찰들이 슬기로운 해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카카오 또 뭐해? 생각해보세요. 생활 속 이동의 불편함이 줄어든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또 한 번 더 새롭게. 택시만 부르던 T에서 모두의 이동을 위한 T로. 스마트 모빌리티 카카오티.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12월 2일 찬바람 부는 겨울의 초입, 그는 꼿꼿한 목소리로 성명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검찰의 출두 통보 바로 다음 날 오전 9시에 전격 단행된 이른바 골목 성명이었습니다. 방송사들은 급히 특보를 편성해서 내용을 중계했죠. 온 나라가 극도로 혼란과 불안, 전 정권을 타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좌파 운동권의 일관된 주장, 검찰 수사는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 군 형법상 반란 수괴 혐의를 받은 전직 대통령의 뒤편에는 측근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호기롭게 국립현충원에 참배했고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리고 찬바람 가득했던 지난 일요일, 22년 전 연희동 골목길에서 들어봤던 익숙한 단어들은 또다시 시민들의 앞에 등장했습니다.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국론을 분열시키고 외교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4분에 걸친 이른바 공황성명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또한 역정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데자뷰와도 같이 다른 듯 닮아 있었던 1995년의 골목성명과 2017년의 공황성명. 하긴 연희동 골목성명에 담겨 있었던 그 말들은 바로 얼마 전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법정 진술에도 등장했다 하니 청산 대상이 된 전직 대통령들에겐 이른바 표준 장문법이라도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기 있게 쏟아낸 주장은 되레 그가 처한 현실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었으니 당시의 국방장관은 구속수감돼서 우리 편을 뽑으라 했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실토했고 이른바 우리 편으로 구성된 국가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과 내부 사찰에 매진하는 사이에 정작 안보에는 구멍이 뚫려서 북한 김정일의 사망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2조 원을 쏟아부은 4대강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차기 대선판마저 흔들기 위해서 막대한 댓글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정권. 그 정권의 수장이 역정을 섞어서 던진 안보와 경제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다른 듯 닮은 1995년의 골목성명과 2017년의 공황성명. 그들이 걱정한 것은 나라의 안위였을까? 아니면 그들의 안위였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탐사플러스에서는 서울 명성교회가 논란 속에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만인 어제 저녁에 아들 김하나 목사의 취임식을 통해서 결국 세습은 강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 과정에서 세습은 불법이라고 외친 일부 신도들을 강제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서울 명성교회에서 김사만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직에 임명하는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4층 예배당이 10,000명에 가까운 신도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대는 명성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김사만 목사는 이런 교회 대물림이 십자가를 지는 고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길 김하나 목사도 많이 힘든 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워주셨습니다. 취임식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틀 전에야 일부 간부급 교인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취임식 계획을 처음 알렸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당일 오전 나눠준 주보를 보고서야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죠. 그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게 사실 교회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을 뿐더러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취임식 도중에도 일부 교인들은 세습을 반대했습니다. 사유화를 거부한다! 이 인식을 무효입니다! 명성교회는 중립법을 적용했습니다! 교회 관계자 67명이 달려들어 교인의 입을 틀어막았고 뒤이어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찰은 이어졌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운동 연대 등은 내일 오후 명성교회 세습 반대 기도회를 열고 교단 총회에 취임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 김삼환 목사 부자는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세습은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우려와 논란 속에 세습을 강행한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김하나 목사는 한 예배에서 세습은 본인의 뜻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든 담가보려고 모든 노력과 방법과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에 빠진 명성교회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명성교회가 지금 사실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2015년 담임 목사직을 은퇴한 뒤 후임을 정하지 않다가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겁니다. 교계 안팎에선 다른 교회들의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일로 세습을 금지한 교회법의 권위가 사실상 무너져 버렸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에게 교회 세습 괜찮은 거다. 헌법을 어겨서라도 해도 정당할 수 있다 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또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이후 모든 교단은 세습 방지법을 마련했지만 교회 세습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단체들이 집계한 세습교회는 전국 306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습 방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세습한 곳만 절반에 가까운 14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탐사플러스 윤세민입니다. 예, 등록신도 10만에 1,000억 원대 재정으로 알려진 이른바 초대형 교회, 명성교회 세습은 그동안에 눈치 보던 세습 추진교회들에게 물꼬를 터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교단 안팎으로 파장이 큽니다. 이를 두고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한 박득훈 목사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목사는 종교인 소득세 신고운동 그리고 세습 반대 운동을 해온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박 목사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직접 뵙는 거는 100분 토론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거의 10년 만인데 예. 그 당시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는 종교인 세금 문제로 토론하셨습니다. 예. 그 세금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물론 예. 이제 곧 과세한다고는 합니다만 예. 오늘은 세금이 아니라 세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우선 2012년 이후에 세습 방지 금지법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교회 헌법으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세습 교회를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라는 교인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그 2012년에 세습 방지 금지법이 생긴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세습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거는 그 세습에 대한 욕망과 그 절박함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요즘 대형 교회들이 헌법 질서와 또 교단의 도덕적, 신학적, 신앙적 권위를 얼마나 무시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대형 교회들이 자기들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거짓된 확신인데요.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가 성공해서 큰 교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다 하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략 세 가지의 단어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열망, 절실, 확신. 예. 열망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확신은 방금 설명하셨는데 뭐가 절실합니까? 그동안 교회를 너무나 크게 키워온 게 문제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덩치를 크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원리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그거를 제대로 감당할 만한 사람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조직이고 거기에 위계 질서가 강력하게 있지 않으면 대형 교회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 위계 질서를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아들밖에 없는 것이죠. 예. 결국 이제 대형 교회를 크게 덩치를 불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근데 아무튼 그 지켜지지 않는 교단 헌법이라면 그게 왜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명성교회 대물림 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 교회 자체 청빙위원회 구성하고 노회 이건 각 지역별로 가장 상위 그룹이라면서요. 그렇죠. 그 예. 노회 결정까지 나름 절차는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들도 우리가 이거 다 절차를 거친 거고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원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예.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절차에도 많은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를 먼저 통과시켰는데 그때 그 지금의 아버지 목사가 공동의회가 열리는 그 주일에 교회에 등장했습니다. 해외에 갔다가 급고 귀국했죠. 5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매 예배에 참석해서 20분에 걸쳐서 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때 설득할 때 이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교인의 3대 중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담임 목사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맞는 얘기입니까? 전혀 틀린 얘기죠.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런데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게 된 거죠.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뿐만 아니라 그날의 투표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밀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 볼 수 있는 형편의 그런 투표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노회도 전혀 공정하지 않았죠. 노회가 가결하기 전에 헌법 그 현행법 세습을 반대하는 교회 금지하는 헌법. 그렇죠. 헌법상 여전히 세습은 불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그 총회에서 그 노회에다가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무리한 수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럼 아주 그 기본적인 의문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는 이제 10만 명의 재적 교인이 있다고 하고 현장에 참여한 사람만 해도 이제 10,000명 정도라고 아까 리포트가 나오던데 거기서 이제 반대를 외치다가 끌려나간 사람은 그렇게 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나 절차 같은 것들이 분명히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교인들은 모릅니까? 아마 알 수도 있고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담임 목사가 와서 그렇게 강요하고 담임 목사가 교인의 3대 중심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분별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참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반 그 사회 지도자가 큰 잘못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면 우리 JTBC가 그런 일을 참 잘해 주십니다만은 언론을 통해서 전 시민들에게 순식간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도 그래서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특히 대형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알려지지 않는다. 잘못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언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죠. 사실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금년이. 그래서 개신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대형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물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뭐 잘 되는 교회도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형 교회라는 그 자체가 어떤 문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다시 말하면 뭐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교계에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그 앞에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형교회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은 작아지는 데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라는 상징도 자기를 완전히 비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커져도 커진 것을 또 다시 비웁니다. 그래야 거기서 놀라운 사랑의 힘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고 크게 할 수 있다는 사상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위 도내신
만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그걸 좀 명확히 해야 예.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반론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반론 들어오면 저 또 반론할 수 있는 용의가 예. 있습니다. 예. 아까 자정 능력이 있느냐 말씀했는데요.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질문입니다. 자정 능력이 지금 막 소진돼 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자정의 노력의 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예.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저는 이것을 특단의 조치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못했을 때 아무리 고쳐라 자정해라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예.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예. 그들을 불러서 내 백성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좀 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부끄러움을 타고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슬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은 저는 굉장히 이 JTBC나 이런 일반 언론을 통해서 예. 이런 문제들이 자꾸 널리 알려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회를 위해서도 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조금 대형교회가 말씀을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아가지고 꼭 좀 하고 싶어서요. 예. 이거는 딱 한마디로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주류에 속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예.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자라가지고 사회 지도자가 되면 예.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예. 계속해서 다뤄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핵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덕훈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대차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수사는 민주적인 선거를 정권 차원에서 훼손했는가를 가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사실 과거 여러 사건에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팀이 확인을 해본 결과 근거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수사 하나로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진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런 내용의 연구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네. 학자들은 경제가 무수히 많은 변수와 외부 요인으로 움직이는 구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관리하느냐가 핵심이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한 건이 큰 변화를 불러오기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제에 영향을 또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 현상 자체가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수사 하나로 한국 경제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사건은 과연 그 정부 기관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었느냐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지난해 국가 경쟁력 순위입니다. 한국은 26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기반은 10위권 내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제도 운용이 전체 순위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치인 신뢰 96위, 정책 불투명성 115위, 정책 결정 자의성이 82위. 경제학자들은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댓글 수사가 아니라 이런 불투명성이 오히려 경제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 그리고 국내 여러 연구들은 투명성이 경제 성장과 직결된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국책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소는 투명성 10% 증가 시 1인당 GDP가 1.75에서 2.41%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간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도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만 유지해도 한 해 4%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면 그 경제 체질이 약한 거죠.
완전히 그건 개발도상국이면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 시점은 지났죠, 사실. 네, 특히 민주주의가 경제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미국 MIT의 에스모글루 교수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들에서 약 25년 동안 GDP가 20% 성장했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경제도 더 성장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댓글 수사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에 어느 정도 답이 들어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 나온 한국은행의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수서 택지 비리부터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파동 그리고 각각의 대선까지 정치적인 사건은 일시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이 결과와 이번 사건의 맥락은 다릅니다. 이 자료는 말 그대로 정치 불확실성, 즉 스캔들이나 정권 교체로 정권에 힘이 빠져서 정책 추진 능력이 없을 때 경제가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으로서 지금의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어디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경제 악영향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키워드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정치 보복과 적반하장 사이입니다. 예.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얘기인가요?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얘기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오늘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 기사를 보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정을 내고 그의 측근들은 품격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불과 아흘의 전만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는 복수하려고 정권 잡았나 이러면서 현 적폐청산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당시에 당 중진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었고요. 요약하면 안 대표는 아흘의 전에는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자 적반하장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다시 비판한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온 얘기만 종합하면 이제 그 주장이 열흘도 안 돼가지고 반대가 된 상황이 돼서 예. 정확한 입장이 뭔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더 설명이 있습니까? 예, 안 대표는 적폐청산이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선 때부터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걸었고 또 그렇게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바 있고요. 더욱이 적폐청산이 보복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이낙연 총리가 댓글 공작 등의 증언이 나왔는데 그걸 밝히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해서 웬만해선 납득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을 납득시켜 화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박하는 것은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의 발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예, 안철수 대표로서는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하여간 보기 괴로운 장면을 다시 한번 보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다음 키워드는요? 예, 다음 키워드는 위험한 사행시입니다. 예, 누가 내놨습니까? 국방부 산하 국방정신전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오늘부터 사행시 이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 사행시를 지어달라 이렇게 했고 20명을 뽑아서 선물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전에는 주최 측이 좋아할 만한 사행시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이벤트 소식이 알려지자 오후에 국방부를 좀 비판하는 내용의 사행시가 많이 왔습니다. 몇 개를 뽑아서 보면 순수한 정부 수집 차원의 국정원 댓글 활동이었습니다. 선동 목적이 아니었다. 열정이 지나쳤을 뿐이다. 순국선열을 머릿글자로 해서
반어적으로 표현해 눈길을 끈 사행시가 있었고요. 예. 한두 개를 좀 더 보도록 하면 순실이가 돈에 먹고 국정원은 조작하고 선장놈은 먼저 튀고 열받겠냐 안 받겠냐 이렇게 해서 한 시조의 기본 음수율인 사사조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구사해 그러네요. 간결한 문체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그 뒤에 댓글로 댓글로? 예. 좋은 평가가 좀 달렸었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평가한 건 아니죠?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애국지사 사행시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애끓는 마음으로 국가가 부른다. 지금 당장 사이버전 사령부로. 예. 역시 비꼬는 댓글이 좀 많이 달렸습니다. 이분은 운이 좀 안 맞았네요. 아까 같은 분처럼. 분인데요. 역시 간결했지만 예. 3, 4조가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 사행시는 웬만하면 좀 신중하게 내걸어야 되지 않을까. 예.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오행시를 내서 크게 비판을 받은 뒤로 조금은 주의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우리 군이 이런 반응을 받는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면 틀림이 없죠. 예, 그래서 해당 기관의 반응을 물었는데요. 오는 17일이 순국 선열의 날이기 때문에 이를 맞아서 순수한 취지의 이벤트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취지도 좋았고 순국 선열의 정신도 되새겨야 되지만 전직 장관의 잘못된 군 동원 그리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군대 문화가 이런 좀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최순실 개헌 될 뻔입니다. 예. 오늘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김성우 전 홍보수석의 검찰 진술조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성우 전 홍보수석은 검찰에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국면 전환용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면서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발언을 얘기했습니다. 지난해를 잠깐 보면 지난해 10월 24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에 개헌 추진을 발표를 하자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개헌을 중요 소식으로 다뤘습니다. 당시에도 국면 전환 의혹이 있었는데 청와대는 부정을 하고 상당히 오래 준비해왔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틀 전에 결정이 됐던 거고요. 역시 국면 전환용 지적에 기우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진실을 밝힌 셈입니다. 청와대는 언론의 관심이 바뀌자 신의 한 수였다라고 그날 오후에 자체 평가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 뉴스룸에서 태블릿 PC를 보도하면서 수습 불가가 됐습니다. 정말 그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개헌은 뭐 국가의 가장 큰 중대사인데 그게 이른바 이제 최순실 때문에 개헌이 될 뻔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사실 1987년 이후 지난해로 따져도 29년 만에 개헌이 잠깐 추진됐던 셈인데 지금 들어보면 최순실을 위해서 개헌이 추진했던 거고요. 국면 전환용으로 정말 하기도 쉽지 않은 개헌을 국면 전환용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지고 보면 진정으로 헌법을 무시한 셈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중국에서 황사가 유입되며 서해안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또 오후에 차가운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퇴근길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부 기자들이 3명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며칠 동안에 걸쳐서 집중 보도해드린 석면, 발암물질이죠. 이게 전국의 어느 건물에 다 돼 있는지 이른바 석면 지도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뒷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